가계부채가 1,900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우리 경제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여기에 물가도 잡히지 않고 있어 이번 주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자 은행들이 속속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를 구분치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가 스페인에서 열립니다. 우리 이통사들 초거대 AI와 6G 등 신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기술 경쟁에 나섭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1,87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처럼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불어난 이자만 무려 40조 원에 달해 부실 17조 원.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 가계의 전체 빚 규모입니다. 고금리 여파에 전분기보다 다소 줄었다지만 여전히 실질 국내 총생산 규모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가계가 부채를 갚기 위해 내야 하는 이자는 1년 새 37조 원 넘게 증가한 상황. 각종 지표는 부실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예상한 올해 1분기 가계의 신용 위험 지수는 44로 2003년 3분기 이후 1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금융권은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이 1.3%로 1분기보다 0.04%포인트 올랐으며 특히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P2P 금융업권의 연체율은 15에서 26%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 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가 시작되고 금융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고물가 잡기가 최우선인 한국은행으로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 등 정부가 예상한 물가 둔화 속도를 더 느리게 할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환율도 들썩이는 데다 금리 인상을 계속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지금 상황이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얘긴데 한국은행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먹구름 낀 경기 속 물가 안정 숙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은행의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은행을 향한 사회 환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당국의 발언에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민세훈 기자입니다. 실효성 있는 사회 환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은행권은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카카오뱅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내리기로 해 두 상품의 최저금리는 모두 4% 초중반대로 내렸습니다. 국민은행도 금리 인하 흐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KB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대 0.35%포인트,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 안심대출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내립니다. 가산금리를 낮춘 국민은행 카뱅과 달리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 수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 상품의 우대금리를 0.45%포인트, 5년 변동금리 상품 우대금리는 0.2%포인트씩 늘렸습니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있지만 예금금리도 급락하고 있어 되레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이제 예금금리 더 낮춰가지고 예대 마진을 더 확보한다는 게 이제 문제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대 마진 확보를 위해서 대출금리 약간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어제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 기준 예대금리 차는 전월 대비 모두 확대됐습니다. 당국이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예고한 만큼 은행권의 사회 환원에 대한 요구는 더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정부가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 단속에 이어 증권사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신용거래융자 이른바 이 B2 이자율을 낮추고 있는데 여전히 9%대의 높은 금리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더욱 촘촘하게 증권사들의 이자 장사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연 9.9%에서 연 9.5%로 낮췄습니다. 뒤이어 삼성증권과 KB증권, SK증권도 동참했습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단기 대출 유형입니다. 이른바 B2의 원천으로 불립니다. 연 10%에 육박하는 고금리에 증권사들이 금융당국 눈치 보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인하율은 0.3%에서 0.4%포인트에 그쳐 여전히 9%대 높은 금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객 예탁금 이자는 0%대에 불과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탁금이란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증시 대기성 자금을 뜻합니다. 증권사는 예탁금을 이용한 이자 장사로 지난 4년간 1조 9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고객에게 지급된 이자는 5,965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에 증권사의 예탁금 이자는 2배가 늘었지만 고객에게 지급된 이용률은 여전히 0%대에 머물렀습니다. 즉 고객 돈으로 증권사 배만 불린 겁니다. 이처럼 증권사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당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감원은 TF를 구성해 증권사의 이자 장사 관행을 손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현장 내 불법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는다는 계획인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사 현장 점검, 감독,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1차 불법 행위 접수 2,070건에 대해 5개 지방청에서 설치한 현장 전담팀을 통해 현장 점검 후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 조치를 합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 불법 행위 신고와 수사를 통한 단속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도 진행합니다. 불법 행위는 신속하게 제재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의 확대, 또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같이 제도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강력 대처에 나선 이유는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새어나가는 막대한 비용이 국민의 분양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분품 수수나 채용 강요 등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는 전국 약 1,500개 현장에서 2,070건 발생했습니다. 이들 현장에서 3년 동안 발생한 피해액만 1,7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추정치가 아닌 계좌 명세로 입증된 규모로 계좌 기록이 남지 않은 비용까지 추산할 경우
조 단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부당한 금품 수수와 공사 방해는 공사 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전과 품질을 해치며 이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고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책이 작동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관계부처들 간에 긴밀히 논의해서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다음 주엔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 MWC 2023의 막이 오릅니다. 전 세계 2천여 개 회사가 참가해 미래 기술 경쟁을 펼치는데요. 국내 이통사들은 초거대 AI와 6G 등 신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3.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내일의 기술을 실현하는 오늘의 속도로 5G 가속화, 핀테크, 오픈넷 등 5가지의 테마로 구성됩니다. KT는 이번 MWC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코로의 전환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AI 연구 포털 지니랩스와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제작 기술, 그리고 모레의 AI 반도체 설계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KT가 AI 반도체부터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까지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 서비스 경험들을 좀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KT는 DX 플랫폼과 DX 영역 확장, DX 기술 선도 등 총 3개의 테마로 전시관을 마련하고 기업과 개인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 체험 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초거대 AI 모델 ADAC과 로봇 보안 등에 적용된 비전 AI, AI 반도체 사피온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미래교통수단인 UAM을 소개하고 실물 크기의 가상체험 시뮬레이터를 전시해 부스 방문객이 미래교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MWC에선 국내 이통사들의 5G 상용화가 주목받았는데 올해 SKT는 5G를 넘어 6G 기술도 선보인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LGU+는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 이슈에 별도 부스를 마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정부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죠.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의 미래는 불투명해진 셈이고요.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장을 제도권에 넣어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문제인 만큼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도 않다고 하네요. 제약사들은 아직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이슈에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2부에 서지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전에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네, 2020년 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비대면 진료 역시 진료의 일종이므로 위기 상황이 종료되면 의료법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존 의료법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에 따른 의무 격리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은 폐지에 가까워집니다. 예, 근데 이게 줬다 뺏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시장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이 중단이 되면 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정부의 보관은 뭡니까? 네, 정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올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플랫폼 시장이 이미 형성됐고 소비자들의 편의가 개선되는 것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이유로 꼽힙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장기 처방을 받으려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멀리서 오는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성분의 약을 가격별로 비교할 수 있으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예,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부 반발도 굉장히 거세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겁니까? 네, 비대면 진료 세부 사항 중 약 배송 관련된 우려가 큽니다. 예.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하고 환자는 약 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져야 온전한 진료가 끝났다고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약 배송에 관해서 대한약사회는 성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약 배달에 대해 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며 복지부가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그동안 논의해온 약사 관련 정책 협의 과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방식의 대안 마련을 우선적으로 촉구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관 독립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해야 한쪽의 지배력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흔히 생각해보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고 예를 들어보면 환자들은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요. 약 처방이 그 사이에 가능해지겠죠. 그렇다면 전체 처방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처방량이 늘어나면 이득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약사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나요? 네, 자사의 홍보나 프로모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로 인해 몇몇 제약사들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JW 중해제약이 대표적입니다. 중해제약은 최근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를 본격 출시해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초진보다는 재진에 초점을 맞췄고 약 배송 서비스는 탑재하지 않는 등 조심스럽게 비대면 진료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점유하지 못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중소제약사들의 매출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약사들 입장에서 손해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기존의 병원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상위 제약사들은 변화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의 지속적인 관계를 쌓았던 제약사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만이 가지고 있는 약 처방권이 플랫폼으로 이전될 수 있는데 기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따라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이 만성질환자나 의료 취약계층, 거동 불편 환자 등으로 한정된다면 기존 제약사들의 매출 부분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그리고 업계의 현 분위기까지 서지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총 8종의 전동화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도입합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인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난해 토요타 코리아 전체 판매량의 약 40%를 차지한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SUV 모델입니다. 올해부터 출시되는 다양한 전동화 모델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는 오늘 잠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국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トヨタらしい電動化、知能化、多様化を推し進め、モビリティカンパニーへの変革を加速させます。モビリティ・フォー・オール、そして幸せを量産する会社として変革を続けてまいります。 토요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각 지역의 에너지 사정과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전지차, 전기차 등 멀티패스웨이로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제공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시장에선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총 8종의 전동화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렉서스 브랜드는 순수 전기차 SUV 모델 RG, 렉서스 두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완전 변경 RX 등 2종의 전동화 모델을 도입합니다. 올해 2023년에는 렉서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RG와 그리고 두 번째 PHEV 도입인 풀 모델 체인지되는 RX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세그먼트로 확대하여서 전동화의 리딩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토요타 브랜드는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세단 크라운 크로스오버, 대형 럭셔리 하이브리드 미니밴 알파드,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 하이랜더, 5세대 모델로 완전 변경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프리우스와 토요타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BZ4X 등 6종의 전동화 라인업을 강화합니다. 토요타는 이번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통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여행 수요가 완연한 회복기에 접어들며 국내 온라인 여행 플랫폼 OTA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치열한 기존 순위 경쟁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까지 합세하며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호텔 예약 상품권을 추가하며 호텔 숙박 예약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이버 역시 지난해 10월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기업 해외 상용 출장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 모두 여행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선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확장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존 플랫폼 간의 순위 경쟁도 불꽃이 튀는 상황입니다. 여기어때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업계 1위 야놀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기어때의 신규 앱 설치 수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야놀자보다 높았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에서도 전년과 비교해 격차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야놀자도 인터파크, 트리플, 데일리 호텔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작년 거래액이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해 기존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서비스를 푸드테크 솔루션으로까지 확대한 서비스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으로 예약을 한 고객이 현장을 방문을 한 이후에 어떤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얻고 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다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 특히 올해는 여행 수요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플랫폼 간 점유율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미 해외여행 시장 선점을 위한 최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어때는 최저가 보상제를,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해외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를 통해 구매한 상품이 최저가가 아닐 시 차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서울은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6도, 광주는 무려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한편 중서부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수도권과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및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과 대전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한낮에는 6도에서 9도 안팎으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영하 3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에는 8도에서 9도 선으로 온화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전주와 대구 영하 4도로 반짝 추위가 계속되지만 낮부터는 10도 안팎으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